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기업의 비정상적인 행동. 2. 도움을 청하는 바이든의 간청. 3. 한국과의 대립의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텔은 다양한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술 솔루션과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컴퓨팅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여러 분야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중국에서 열리는 기술 박람회와 이벤트에 참여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며 파트너 및 고객과의 만남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중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인텔의 계획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미국에 이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당한 뒤통수,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겔싱어 CEO는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보안 및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텔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겔싱어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 결단을 내린 데 대한 갑사 표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8일 반도체 집적회로 IC 회사를 중국에 창업하기로 하고 남부 하이난성 산야에서 사무소 개소식물 가진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텔 캐피탈의 비즈니스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배송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서비스 및 지분 투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1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이를 크게 보토하고 있는데 자국 시장의 인재 양성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 투자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텔 차이나 회장 또한 2월 연설에서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죠. 기업 입장에선 14억 인구의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퀄컴의 중국 의존도는 64%로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텔의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에 달해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 최강이지만 초미세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선두를 빼앗겨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고자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텔의 최근 행동은 애플과 중국의 비밀협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텔의 파운트리 M&A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8위 파운트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고 이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텔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텔은 대규모 중국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 계획으로 딜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당한 것은 인텔이 중국 공장까지 떠넘기며 SK 하이닉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들만 새로운 협의를 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8개국 승인을 모두 받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7개국 승인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중국은 그해 연말에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인텔 다롄 공장 인수로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이 중국 다롄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물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향후 5년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조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텔에 20억 달러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까지 남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텔 CEO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인텔은 오히려 중국에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중봉쇄와는 엇박자라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텔 기공식에 참석한 바이든은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를 몰아내고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은 최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최소 1조 원어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케이 자체 조사팀이 러시아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연말까지 반도체 제품 7억 4천만 달러어치가 러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전 약 2억 7천만 달러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포착된 반도체 거래 건수 2,300건 중 1,700여 건이 홍콩 및 중국 소재 중소기업을 거쳐간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홍콩 업체는 개당 1만 달러에 달하는 인텔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는 미사일 등 방산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은 러시아로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우방국 도청도 서슴지 않던 미국이 자국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러시아가 GECC, 국제수출통제연합, 비가입국을 통해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홍콩이 포함된 중국 지역은 미가입국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기 이전에 중국 쪽으로도 대거 수출했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을 견제하지만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상무부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양국 교역과 비즈니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러몬드 장관의 방중에 앞서 사전 의견 조율이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드 장관도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방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명분과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공장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생산량 확대 승인을 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또한 삼성전자의 매출 급감을 미국의 칩스법 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와 삼성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암과 깜짝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양사의 기습적인 협업으로 향후 수년 내 애플과 퀄컴 등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1.8 나노 공정에서 저전력 시스템 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암과 협업하는 계약입니다. 애플, 퀄컴과 같은 AP 설계 기업들은 암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칩의 성능 향상 폭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5나노에서 3나노로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율 또한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는 인텔과 암의 협력 수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ASML 위 차세대 극자외선 장비까지 도입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주도권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과 암은 자동차,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암회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도 조만간 해당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 인텔과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차세대 EUV 장비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었고
2025년이면 1.8 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인텔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에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텔이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한 후 부품 및 공급망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투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텔 CEO로 취임한 겔싱어는 수락요건으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면 미래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제조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곳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로 전체 인텔 매출 중 1.4%에 불과하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만든 새로운 사무소를 거점으로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테슬라와 인텔의 중국 투자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또한 상하이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공장을 착공해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 개당 4메가와트시 메가팩을 연간 1만 개씩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 장치 ESS를 말합니다. 상하이에는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테슬라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경기로 중국 내 입지가 위협받자 추가적인 투자까지 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CATL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균형 있는 외교로 실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었던 바이든에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삼성과 한국의 무릎을 꿇으며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특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삼성의 답변이 더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파격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삼성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바이든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안절부절해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삼성전자가 발표한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75%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IT 수요 부진이 지속돼 부품 부문 위주로 실적이 악화하며 전사 실적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메모리는 매크로 상황과 고객 구매 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고객사의 재무 건전화 목적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큰 폭 감소했다고 전하면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며 치킨 게임을 벌여온 삼성전자. 하지만 삼성전자의 180도 바뀐 이번 발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무려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마저도 돈이 부족한 상황인 셈인데 삼성전자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장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차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즉 삼성이 해마다 이자로만 9,2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이번에 무려 20조 원을 빌린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후에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의 초대 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까지 삼성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번 삼성의 충격적인 발표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1, 2,
3월 3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구축 비용이 약 10조 원 이상 늘어나 사실상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보다 비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소식통 중 한 명은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테일러 공장 건설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추정치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늘어난 공사 비용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도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미 상무부는 건설 비용의 최대 15%까지만 지원하는데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은 최대 3조 원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 직접 지급과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하면 약 7조 원대로 늘어나지만 이는 이번에 늘어간 공사비 10조 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에 삼성이 미국 내 투자를 완전히 철회해버릴 수도 있다며 친정부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 마저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정부 채널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꿈은 결실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실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고전하는 인텔이 미국의 지원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을 들여 인텔을 지원하는 목적과 효과가 모두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인텔을 살리려다가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린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결국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자국 공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텔이 모든 자금 여력을 소진하게 될 2030년까지 투자를 지속한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TSMC 등 상위 경쟁사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객사를 빼앗아올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기술 발전 속도도 늦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인텔과 같은 자국 기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자급체제 구축을 노리는 일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초미세 공정인 3나노 파운드리가 가능한 곳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입니다. 삼성과 TSMC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텔은 이보다 더 앞서 1.8나노 파운드리를 2024년부터 선보이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나노는커녕 7나노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인텔이 갑자기 꿈의 숫자인 1.8나노를 그것도 1년 안에 만들어 삼성전자와 TSMC를 한 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TSMC를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바이든과 인텔의 계획은 뜬구름을 잡는 헛소리라 평가했습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을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에 활용하려면 충분한 양산 능력과 수율,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인텔의 수준은 삼성과 TSMC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3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ASML42 EUV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ASML42 EUV 장비는 1년에 50에서 60대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ASML2 계약을 체결한 곳에 넘기고 나면 더 이상 물량이 없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대만과 한국이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최소 앞으로 10년 동안은 말이죠. 게다가 ASML 위 베닝크 CEO도 한국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밀월 관계를 대놓고 공식화했습니다. ASML은 경기 화성의 1만 6천 평방미터 규모로 심자외선, DUV, EUV, 노광 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제제조 센터와 첨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극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절대 제조 센터를 짓지 않았던 ASML이 한국에 올인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ASML의 베닝크 CEO가 어깨동무를 하며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정장 자켓도 입지 않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ASML이 나라, 네덜란드 총리까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의 특별한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파고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은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삼성전자를 놓쳐버린 바이든이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미국 공화당이 이번에 삼성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놓친 바이든의 어이없는 뒤통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바이든의 탄핵 절차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국정연설 중 바이든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치는 의원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바이든. 이제 사실상 허수아비가 된 셈입니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속한 정당, 민주당이 직접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100% 질게 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탄핵 절차는 미국의 하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원에 어떤 의원이든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의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하면 모든 하원 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한다면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바로 자신의 직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하원에서 공무원이 탄핵당하였다면 그 다음은 상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상원은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67%의 상원 의원들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탄핵당한 당사자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잡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지만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과 SK, 심지어 TSMC의 투자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며 미국인 일자리 수천만 개를 날려버린 바이든. 이러한 바이든을 계속해서 보호하다가는 당장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바이든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과 달리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는 일본은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그 자만심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일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밀리는 현실을 부정하던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일본의 현실과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일본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JOLED가 마침내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인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JOLED의 누적 부채 규모는 337억엔 수준으로 한화 3,350억 원에 달합니다. JOLED는 직원 전체를 해고하고 기술이나 자산은 JDI에 넘기겠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패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JOLED는 자사 부채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업 철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JOLED7아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자사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자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만든 기업이 JOLED였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에서 삼성과 LG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세계 시장의 표준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던 일본은 뒤늦게 이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던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샤프를 비롯한 일본 IT 기업들이 LCD 사업에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의 표준을 장악한 뒤로 LCD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계산기용 액정을 비롯해 다양한 LCD 패널을 생산하면서
1998년도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일본 혼자서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일본은 LCD 시장에서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만 집착했고,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던 한국과 대만의 발전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LCD 시장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갔으며, 새로운 시장인 OLED에 투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OLED 투자는 모험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꺼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팅은 한국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OLED 시장이 무섭도록 성장하면서 이 기술에 일찍 투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죠.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일본은 제2OLED를 만들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OLED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OLED 디스플레이 제작 방식은 OLED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에 입히는 증착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자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적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 단가를 절감해야 했던 일본의 승부수였죠. 그러나 OLED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일본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한국은 10년이 넘도록 차근차근 OLED 기술을 쌓아왔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기술을 쌓기도 전에 고급 기술에 도전한 상태라 결국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 양산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TV용 대형 패널 생산에서도 개발력에 한계가 있어 얇고 넓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이 일본의 최대 크기 제품이었죠. 한국과의 경쟁을 위해 제2OLED는 부족한 기술을 붙잡고 기술 개량은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제2OLED는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찾아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제2OLED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던 투자 규모도 한화로 8조 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2022년 기준 15조 원에 대비 48%나 하락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때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배자였던 일본이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첫 타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1인자가 한국이지만 일본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인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기점으로 DRAM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와 한국의 반도체 개발 성장과 맞물려 일본 반도체는 점점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후 1992년 삼성전자가 64메가비트 드람 세계 최초 개발을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타이틀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히노마루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NEC와 히타치 제작소 등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합작해 엘피다 메모리 주식회사를 세우고 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스어로 희망의 뜻을 지닌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었죠.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기술력의 한계와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하며 일본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며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일본 주요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법인 라피더스를 만들어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각 기업들이 70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도 700억 엔을 투자하며 일본에 사활을 건 기업이 생겨난 것이죠. 이 기업은 이 나노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TSMC를 추월해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노 반도체는 회로폭이 2나노인 최첨단 반도체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도 아직 이 나노 반도체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고 3나노 반도체 수율 안정화를 위해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도 없는 일본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들을 바로 따라잡겠다고 말하며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계산했을 때 후발주자인 라피더스가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약 5조 엔으로 하나로 환산하면 4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미국 IBM의 존재 때문인데요. IBM과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공동 연구에 손을 잡고 IBM은 기술자 육성과 판매처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받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생산과 기술에 있어 IBM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 현재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이 설사 이 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수출할 수 있으려면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양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가운데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히노마루 연합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자동차 하면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일본 대표 기업인 토요타는 GM의 미국 시장 1위를 뺏겼고, 혼다와 닛산 역시 2021년 판매량이 20-40%나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주도한 일본의 의상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일본이 꺾인 이유는 바로 전기차 브랜드의 부재가 큰 영향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일본은 내연기관에 몰두해 있었고, 전기차 생산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충격을 겪은 일본은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 성장에서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 내연기관에 집착하기보다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1인자인 테슬라도 현대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기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콧대 높은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선정하고 아시아 최초로 순수 전기차 모델인 스펙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롤스로이스 CEO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장의 성공은 세계 시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한국과 달리 과거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일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의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바라며 일본이 더 이상 한국 따라잡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기를 기원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